점심 공양 다들 드셨습니까? 네.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우리 회장님 투표하고. 투표하는 날이니까 투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역사는 원래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리스에서는 시민 모두가 투표권을 가진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귀족들만이 그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위에 따라서 이 귀족이라도 조금 이렇게 신분이 높고 이러면은 이렇게 이 투표 외에 이렇게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영역을 이제 부여가 됐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발상이긴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는 원래 그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의한 데가 싱가포르이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크기가 서울만 합니다. 근데 거기가 엄연하게 하나의 국가입니다. 서울만 해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싱가포르처럼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서 그게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테네 같으면은 아테네 자체가 그리스에 포함된 시가 아니고 그냥 독립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 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올림픽 개입하는 그 올림피아, 거기도 올림피아라고 하는 나라고, 지금은 가보면 조그만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이런 데도 가보면은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하나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국가가 형성이 돼서 도시국가로 발전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은 민주주의 태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런 민주주의 발상이,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이렇게 투표권으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세습제도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만 해도 이 최고 지도자를 뽑는 데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대통령 뽑는 거하고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주주의 시장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아들 낳아가 그 아들이 이제 또 이제 왕자를 이어받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한 집안에 왕이 나면은 그 왕의 아들이 공부해가지고 다음 왕으로 이제 자기가 대선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조건은 갖춰지는데 세속적으로 왕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나 이런 데 하면, 우리나라도 그 봉건시대 때는 왕의 아들들이 좀 더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이어받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결정해서 이 지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그리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라든지 프랑스 혁명 이런 걸 겪고, 이거 절대 봉건왕조는 안 되겠다,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지도자 뽑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축번 시작해가지고 이제 뽑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씌워진 지가 한 500년 되는데, 미국도 사실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투표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이 여성이 이 투표권을 가진 거는 굉장히 이 1800년도 후반에
투표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남성들이 가졌어요. 여기 뭐 영국만 해도 남자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교수들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어쨌냐면은 투표권을 2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1인 1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인 2표, 3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영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국은 그런 식인데, 이제 그 프랑스나 이런 데는 나중에 뒤에 늦게 오면서 이제 이게 이래가 안 되겠다, 이제 이래 가서 투표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여성의 투표권을 아주 이 후반대에 가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흑인들보다도 더 뒤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 제도 있을 때는 그야말로 이 백인도 귀족 백인 이제 부인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북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 링컨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그 북군이 승리함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평등화가 되잖아요. 노예에서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노예들 흑인들한테 투표권 주면서 여자들한테는 안 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언제부터 그럼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줬느냐? 1900년대 초에 1920년도쯤 돼서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선진국가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1972년도에 여성들한테 투표권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1960년도에 여성들이 투표권 가졌거든요. 우리보다 더 이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더 늦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투표하는 데는 선진국가인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국, 비록 이 민주주의 제도를 늦게 받아들였지만은, 그 이제, 물론 우리도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죠. 그렇지만은 여성들의 투표권을 일찍 줍니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그래도 참 괜찮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이런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손으로 이 지도자를 뽑는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투표 제도도 완벽한 이 민주주의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할 건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를 보면은 왕을 뽑는 제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 또 이제 옛날 봉건 시대 때는 이런 투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얘기잖아요. 근래 와서 생긴 일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지도자 뽑는 문제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시행착오도 거쳐가면서 그래 되겠죠. 지금도 투표하면서 위조 투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새로 재투표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무슨 전자투표도 앞으로 나올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어쨌든, 한 표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 날이라서 제가 투표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북한을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투표권이 있어도 100% 한 사람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직접 선거가 아닙니다. 당 대표들 뽑아가지고 그 당 대표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각 이제 지역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뽑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도 그 비슷한 거 직접 선거는 아니죠. 그래서 한국만은 지금 직접 투표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발전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투표에 대해서는
이 잘못된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그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팔정도. 이 팔정도가 아주까지 하나 아는데 이 팔정도가 사실은 교리의 이 전체를 다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팔정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있습니까? 예, 외우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못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거 불교 기본 교리라서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정견이죠. 정견. 그 다음에 정사유, 정사유죠. 그 다음에 정의죠. 그 다음에 정업이죠. 그 다음에 정명이죠. 그 다음에 정정진이죠. 그 다음에 정 뭡니까? 그 다음에 정정이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견자하고 사자하고 요 앞에 글자만 딱 짜가지고 요렇게 외우는 거예요. 정사어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앞에 정자 딱딱딱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정, 염정 요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어 이 명정, 염정 이렇게 외우면은 앞에 그만 딱 정자만 붙이면은 기억이 딱 됩니다. 예. 여기 쉽겠죠, 요 이제 이 세자짜리 정정진하고 정사유는 이제 앞에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복잡하다고 나 평생 외워도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렇게 딱 외워두면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앞에 정점만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정정진까지 했죠. 네. 네, 정정진까지 해가지고, 이 정진요리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정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념의 염자는 이 생각염자입니다. 바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생각하고 바른 사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사유도 생각하는 거고 이 정념도 생각하는 건데 그럼 정사유하고 정념하고 똑같은 것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정견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 불교에서 생각하는 바른 견해가 뭐냐 이렇게 하실 때 이 세상은 모두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온이 곧 나라고 집착하는데 그 오온은 결국은 인연에 의해서 모여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유하는 것을 정사유로 그거를 이 정사유로 하고 그 정사유는 정견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염자하고 요때 사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같습니다. 정념이나 정사유나 생각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를 생각하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정사유는
정견을 생각한다. 정견을 사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절에서 그 선방에 가면은 내가 먹고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고라고 하는 생각이 화두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화두를 내가 먹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느냐? 내가 먹고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해 놨습니다. 뭐냐? 온으로 이루어진 게 나다, 이렇게. 내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나라는 것은 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러면 대체 온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온이라는 게 뭐냐 하고 생각해 들어가는 것이 그게 정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유는 이 세상에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단지 이 몸뚱이는 인연의 이 모임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정사유라 그러고,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이루어지는 이 구성 요소가 오온인데, 오온이 뭐냐라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 정념이죠. 그래서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유할 때 저 사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세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라고 할 때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거는 사견이다. 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것도 사견이다. 그건 전부 다 이제 정사유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견으로 생각해볼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모여진 거다. 그게 답이죠. 그러면은 그게 정견이니까 그거를 사유하는 걸 정사유라고 하죠. 그게 이제 바른 거다. 근데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 오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형성하는 것도 오온이고, 그럼 오온이 뭐냐 할 때, 그때 염으로 들어가는데, 이 염이 뭐냐면요,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은 이 영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처경. 이 이제 초기 경전인데, 이제 일명 사념처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념처경일의 사자는 넉사자입니다. 네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네 가지가 뭐냐?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이 우주의 구성 요소 그리고 자기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불교에서는 오온이 나라 그러고 나라는 게 본래 없다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데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념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사념처가 뭐냐? 처음에 신입니다. 신. 몸신자 써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때 엄마가 이제 어린아이를 낳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요만하지 않습니까? 조만한데 그게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작인데 그게 이제 이 애가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이제 이래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30, 40, 50, 60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가 돼가 지금 이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가 그때 어린아이 때의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가 나기는 난데 그 아가 가지고 있는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0년 동안 쭉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때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 어린애하고 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어린애도 나다라고 하지만 그때 어린애 때의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나는 뭐겠습니까?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요새 먹고 있는 밥, 반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작용하면서 지금은 이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1년 전에 먹었던 음식이 나를 만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나를 만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한 달 굶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먹은 것이 나를 이 근육이라든지 살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 달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 뼈라든지 이런 거는 그 1년 만에 바뀝니다. 이 세포들이 다 이제 빨리빨리 바뀌니까 1년 안에 바뀌는데, 그 1년 동안에 이 안 바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암이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있다가 세포는 일정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살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 돼버려요. 결국 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처음에는 우리 몸에 이룬 세포였다가 그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를 해치는 걸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야 몸인들이 서로 바뀌고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내 몸이 내 몸뚱이냐? 그건 아니라 바뀌지니까. 그때 몸하고 내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늘 변화하고 있다는 이거를 배웠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체는 모두 변한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중에 고무상무가 이 세 가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중에 무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몸만 항상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상하다는 것은 인간이 죽어서 무상하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이 상자가 무상이라고 할 때 상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을 쓸 때 항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항상은 뭐냐면 항상할 상자거든. 똑같은 상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항상은. 이 똑같은 상자인데 무상은 없을무자잖아요. 없을무자. 그러니까 항상한 게 없다. 늘 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무상하구나 이게 아니고 늘 변하는 걸, 늘 변하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포가 지금도 여러 수백 개가 죽어가고 여초마다 수백 개가 살아나고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 먹은 음식에 의해서 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태어나는 거거든. 그럼 또 죽는 것도 엄청나게 깁니다. 때라든지 우리 몸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 다 그 세포가 죽어가지고 이 되는 거죠. 이제 몸속에 있는 거는 대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세포 죽은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순환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자가 뭐냐면 그렇게 늘 존재하지 않는다. 늘 항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래서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그 교리 중에 하나인 고무상무화, 이것이 왜 그러면은 무상을 꼭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몸뚱이 자체가 무상하지 않기 때문에, 늘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무상하지 않다. 이것이 뭘로 바꾼 무상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무상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늘 바뀌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어린아이 목대기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좋겠지요. 예를 들면 20세 나이에 딱 멈춰서 가지고 안 늙고 변화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은 나이 들게 되고 흰머리 나게 되면 병오고 나면은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세게 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상한 거예요.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을 생각할 때,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몸뚱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존재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지수화풍이 의해서 우리가 존재, 이렇게 형성이 됐다. 불교에는 지수화풍도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온을 곧 우리 몸뚱이라고 부릅니다. 오온. 그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식이죠. 자, 요 색소상행식이 오온이 때문에 우리 몸뚱이가 생겼다, 이렇게 딱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색소상행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정념 중에 이 정념 중에 하나가 첫째 신수신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수신 뭡니까? 그 사념처 중에서 신, 수, 심, 법이 네 가지인데, 이걸 네 가지 생각하는 그런 수행 방법인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몸뚱이 생각하는데, 몸뚱이는 그럼 뭘 생각하느냐? 오온을 생각하는 것이 곧 몸뚱이를 생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념에서 깊이 이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깊이 있는 생각이 뭐냐? 오온에 대한 관찰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체 오온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 불교 교리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보통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온은 잘 압니다. 왜 반야신경이 늘 나와 맨날 오온 개공동 이러니까, 오온이라는 게 뭐냐, 너무 많이 들어봤던 이 내용이라서 알기는 하죠. 근데 정확하게 오온을 이해하고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반야신경의 오온 개공도 제대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자대보살이 그 깊은 반야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깨뜨려보고 고통을 벗어났다. 그러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오온을 제대로 관찰하는 거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대체 오온이라는 게 되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화두, 이게 진짜 화두입니다. 화두 개가 불성이 있나 없나, 이게 화두가 아니고, 오온이 뭐고 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온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이것이 정념이고, 이것이 진정한 화두를 이렇게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화두라고 하는 거 잘못 공부하면은 평생 뺑뺑이 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어느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간시골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시골이 뭐냐면은, 옛날에 여러분도 시골 사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면은, 이 똥을 이렇게 모아놓는 웅덩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퍼다가 이제 밭에도 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아놓는 웅덩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그거를 쑤셔식이니까, 옛날 재래식이니까 퍼가지고, 큰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가끔씩 똥이 잘 사가라고 기다란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막 휙 돌리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똥을 휘저는 짝대기를 간시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간시골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아니, 부처를 물었는데 어떻게 똥막대기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그렇게 왜 하느냐. 거기 질문이 돼가지고, 왜 부처를 간시골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의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그걸 우리가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 경전을 이 초기 경전부터 대승 경전 다 뒤져봐도 그런 화두는 안 나옵니다. 그런 화두는 중국 사람들이 발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번에도 저기 안거 때 전국에 약 한 3,000명쯤 되는 스님들이 전부 다 정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진한 게 조계종이 1950년도에 조계종이 성립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관화선을 종지로 한다 해가지고 전부 이제 관화선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계종에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국 스사들이 이제 그거 좀 잡고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돈이 한 푼도 안 났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문제를 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애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 둔한 것인가? 선생님은 바로 가르쳤는데 답이 둔한 것이, 머리들이 나빠서 이 답을 모르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느 한 학생이 손을 들었는 거야. 선생님 왜? 선생님 질문 잘못했는데요.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질문이 잘못됐는다. 잘못된 질문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질문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물었을 때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이야기한 게 거기 질문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이게 의문을, 화두를,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말은 똥막대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고, 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 가지고 그 답을 얻으려니까 40년, 50년 동안 석방에 밥만 축내고 앉아있는데 도인이 안 나오는 거라. 근데 그 중에 간혹 도인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건 누굽니까? 선생님 질문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낸 학생이에요. 이 화두가 잘못됐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화두를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본래의 그 물음표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오리 뭡니까?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를 이해하고 나면은 화두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1700가지 이런 공안들이 있는데 이 공안들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게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푸는데요. 이제 이 오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불교 기본교리 잘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화두 자체도 함정이 요렇구나 하고 잘못된 부분을 딱 이해하면서 답이 탁 나옵니다. 그 스님이 왜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해답이 딱 나와요. 그럼 1700가지 공안이 쫙 다 풀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경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석박수자들 참선 56수면 훨씬 낫습니다. 무슨 질이 안 왔으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탐진치가 안 일어나요. 왜? 부처님 공부 이해 확실히 하니까, 확실히 이해했으니까. 탐진치 일어나려 해도 그 근본 뜻을 알아버렸는데 그 맛을 알아봤는데 끄다리에서 가려고 했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탐욕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누가 나를 욕하거나 공격해도 성도 일어나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그때 탐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리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애석하게도 뭐냐면 전국에서 여러분 불교대학도 있고 뭐 있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게 누워서 떡 먹듯이 이렇게 알아버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온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전에 이제 시도 다 나오고 그러는
집에서 다 알아야 붙여놓는 다음에 전에 가는 그런데 이제 이런 진리를 알면은 더 이제 전에 와서 마음을 이제 더 가다듬게 되고 또 이제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굳이 하려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전에 와도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전에 50년, 60년 다닌 분들도 이래 와서 이래 하는 거 보면 조금 젊은 보살들이 약간 짧은 치마 입고 화장 조금 짙게 해가면 그거가 335 모여가지고 쟤는 화장 전에 하고 짧은 치마 입고 난리를 부립니다 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 또 와가지고 또 집에서는 며느리한테 꼼짝도 못 하면서 저리 와서 반찬이 이러니 저러니 이러고 온갖 것도 합니다. 이거 사라지게 된다. 그래 이제 그거에 무슨 전에 오래된 관록처럼 완장찬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교 신앙을 제로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업장만 쌓는 일이지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바람직한 대보살들은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스포트 해주고 처음 오는 보살들은 아주 친절하게 하고 반찬 없으면은 내 거라도 가져와가지고 더 그거 하고 이래야 되는데 투정하고 있으면 이게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저리 와서 그냥 절만 꾹꾹꾹꾹하고 이 기도에만 참석해가지고 내 아들 내 딸 잘 되게 해주소만 했던 사람은 이제 나이 들어서 저리 와서 이제 뒤에서 시어머니 너도 하고 있고 정말 공부된 사람들은 와서 정말로 묵묵하게 뒤에서 나만 보이는 데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런 보살의 길로 진짜 가게 되죠. 자, 이 오냐기 하다가 자, 이제 색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까요? 이 색은 우리가 몸뚱이를 이제 요 오온이 곧 나죠. 오온이 곧 나인데 나는 곧 오온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곧 이 색수상행식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몸뚱이입니다. 이 내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 몸뚱이를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플 때도 내 몸이 아프다. 배가 아플 때도 내 배가 고프다. 육체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예를 들면 일을 열심히 하고 와가 고달프다. 피곤하다. 이 뭡니까? 몸뚱이가 느끼는 몸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모두 형성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도 몸이지만 사물을 이루고 있는 이 책상이라든지 글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마루팔이라든지 나무나 돌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사물 본 모든 거를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는 외경의 색, 바깥 경계에 있는 색을 말하고 여기서 오온에서 말하는 나라고 할 때 나는 내 몸뚱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뚱이 있어야 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 내 몸뚱이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요만한 어린할 때부터 내가 거의 죽을 때까지 내 몸뚱이 가지고 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오온에 온자를 붙여가지고 색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색온. 온이라는 게 뭐냐면 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쌓였어. 우리가 이 몸뚱이도 아까 말했듯이 음식물이 쌓여가지고 세포를 그 세포가 쌓여가지고 내 몸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이 세포를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색이 하나하나, 이렇게 색온, 그게 하나하나 쪼개져가지고 이룩된 게 이제 곧 색온인데 이 색온
쉐본 하나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셰퍼입니다. 근데 그것이 합치고 쌓여야 하나의 큰 형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온에서 쉐본은 곧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현재의 나를 이 몸뚱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뼈와 살과 힘살과 안에 내장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쉐본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작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팔을 펴고 이렇게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숨을 쉬고 하는 이런 것도 모두 몸뚱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 먼저 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색이라는 것도 여기 말한 대로 온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그러면 그 온이 되었느냐? 자, 밥이라는 것과 밥을 먹어 밥과 반찬과 그 다음에 고구마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공기라든지 우리가 운동을 해가 운동의 그 에너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런 그 소화가 되면서 그 소화기관에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그 세포들로 형성이 되고 이렇게 힘줄로도 가고 영양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데 요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인연에 의해서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게 생겨가지고 그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게 이제 연기법이죠. 그 연기에 의해서 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가 아닌 게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는 이 연기를 이해하는 거다라는 말이 그 말인데, 저 책상이라도 한번 봅시다. 이 책상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이런 나무였습니다. 이런 나무를 목수가 가가지고 끊어옵니다. 근데 나무라는 것도 첫째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흙이 있어야 되고 이 수분과 태양과 바람, 공기 이런 게 참 있어야 그게 전부 다 인연이 돼가지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자라는 것도 전부 다 인연의 연기법에 의해서 자랍니다. 누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무야 있어라 이래가지고 나무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조그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점점 자라가 그게 그냥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연기라는 건 정말해서 인연들이 있어야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합쳐져가지고 나무가 됐는데, 나무 벨 때 그 나무꾼의 인연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꾼은 톱을 가지고 그 나무를 뺍니다. 그럼 톱에 대한 인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톱을 만드는 공장에서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기계를 이용해서 그 톱을 만들고 그 전기 기구도 부착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톱 한 장을. 그래가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해가지고 사고 운반해 오는데 차 운전해 오는 사람도 그까지 가져온 그 인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연들이 와가지고 또 산후에까지 들고 온 인연들 누군가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목수가 그걸 해가지고 나무를 빼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또 꽂아내와가지고 밑에까지 와가지고 또 그 목재 제재소에 이 제재하는 데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인연들이죠. 그동안에 자동차에 기름도 돌고 뭐든지 기름 어디 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고 다른 데서 온다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인연이 또 맺어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감상해보면은. 이 세상 모든 거는 그런 인연 속에서, 연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거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책상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목수가 이제 디자인 하잖아. 디자인 할 때 이거 절에서 쓴다더라. 그러면은 우선 절의 스님들한테 어떻게 만들까요? 하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스님들이 이거 절에 이렇게 보통이 쓸 건데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스님의 인연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목수가 깎고 지 혼자 깎습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조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가 뺏기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고 끝이 납니까? 그 목수가 용달차 굴러가지고 이까지 또 사람 운반해가지고 이거 가져오게 합니다. 그 스님이 돈 지불하고 그 돈은 또 어디 있습니까? 신도도 주문해서 나온 거거든. 전부 다 인연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를
생각해보면은 연기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연기인 거라. 그러니까 보신 말씀에 이 세상은 모두 연기다. 연기법만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불교법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연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도 결국 뭐냐면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우리 부모도 있었고 내한테 준 그동안에 내한테 사랑을 준 사람 선생님 이 사회 내 이웃들 전부 이제 연기로도 얽혀져 있잖아요. 지금 내 자신도 이 자리에서 내 이웃들하고 내 도반들하고 또 뭐 이 절이라는 거 하고 이거 다 이게 얽혀져 있거든요. 연기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 연기 빼놓고 뭐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리 아닌 게 이 연기법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두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가 뭐냐면 연기를 발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만이 그걸 깨달으셨어요. 우리 요새 사람들은 그걸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하니까 다 연관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부처님 당시 때는 적어도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인류 최초로 부처님이 그걸 발견해내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색이라는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색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연들이 온해가지고 온이 뭡니까? 쌓인다는 뜻이죠. 쌓여가지고 내가 됐구나 내 몸뚱이 됐구나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색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색은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몸뚱이를 형성하고 이것이 바로 색이구나. 그러면 내 몸뚱이 외에 다른 존재들은 들도 똑같이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구나. 색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선 색을 이해하게 되니까 반야신경에 색수 상형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이제 무색성 향미 촉법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넘어가지고 내경이 있습니다.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바깥 대상을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반야신경이 나오는 이제 이건데 이것도 결국은 이 말을 약간 더 확대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선 색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몸뚱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는 보통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몸뚱이의 나라고 할 때 요거는 항상 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한 달 안 먹으면은 결국 죽으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먹어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해줘야 우리 몸뚱이가 살아있는 거니까 이 몸뚱이는 항상 변하는 거고 변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면은 이 나라는 게 있나 없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그게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면은 이 무아라는 것과 연결이 결국은 나중에 됩니다. 이 무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무아는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고무상 무아 이 세 가지 진리가 저절로 이해가 되면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했습니다. 왜 무상합니까? 늘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거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누가 물어보면 인생 무상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인생이 더덥다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죠. 인생이 무상하다고 할 때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수가 있습니다. 수는 이 숫자를 씁니다. 이 받을 숫자, 한문으로 받을 숫자인데요. 받을 숫자라고 이 쓰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은 느낌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느낌. 자, 이 몸뚱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낍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다. 기분 나쁘다라고 느끼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기분 좋다고 느낍니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몸뚱이로 먹고 있지만은 맛있다라고 또 우리는 느낍니다. 맛없다라는 것도 그냥 느끼죠. 예를 들면은 커피 한 잔 먹을 때 하고 물 한 모금 먹을 때 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죠. 우리가 커피 먹을 때 커피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는 안 먹습니다. 근데 물을 먹을 때 물은 시원하다고 느끼죠. 느끼는 감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뭘 먼저 하느냐면 느끼는 걸 먼저 합니다. 보통에 들어가니까 향내가 나니까 향내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우리 먹을 때, 코를 이렇게 막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맛이 잘 느껴집니까? 감기 들었을 때, 우리가 음식 먹었을 때, 음식 맛 제대로 납니까? 안 납니다. 왜? 코로 못 느끼기 때문에. 코로 못 느끼기 때문에 음식 맛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먹었을 때 하고 이 모양새를 모르면서 먹었을 때하고 맛의 차가 천지로 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데코레이션이 예쁘게 되어 있을 때는 먹으면 더 맛있게 돼요.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코가 먼저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 감각기관들은 서로 딱 연결돼가지고 맛있는 거, 안 맛있는 거 서로 딱 구분해가면서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가 뭘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느낌부터 가집니다. 우리가 빵을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저 빵 맛있겠다. 어느 빵집이 맛있다더라. 그러면 어느 빵집에 맛있는 그 빵은 생각만 해도 오늘 좀 먹어야지, 사 먹어야지 생각합니다. 느끼는 거예요. 우선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욕망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이 내가 느끼죠. 누가 느낍니까? 딴 사람이 내 대신 느껴줍니까? 못 느낍니다. 책상이나 의자가 내 대신 느껴줍니까? 못 느낍니다. 그럼 느끼는 건 누구냐?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오온 중에 이 오온은 뭐냐고 나라고 그랬죠. 오온이 나다 이랬는데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난 거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몸뚱이 설명했잖아요.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했는데 몸뚱이보다 더 한 발 앞선 놈이 있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수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손으로 쾅쾅 부딪혀가지고 이 나무라고 하면 딱딱한 거고 내가 부딪히니까 좀 아프구나. 몸뚱이가 닿아서 그런 게 아니고 딱
이거 눈으로 딱 봐도 느끼는 게, 전 딱딱한 거구나.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먼저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게 뭐겠습니까? 느낌이 나죠. 내가 느끼는 거야. 내 말도 딴 사람이 느끼는 거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이고, 나라는 거 설명할 때, 네가 누구 이랬을 때, 나라는 거는, 난 느낌이다. 내가 느끼니까. 우선은 몸뚱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몸뚱이는 딱 제치두고, 느낌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나라고 하는 큰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느낌이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병 안에 참기름병이 하나 있다 칩시다. 이 참기름병을 우리는 볼 때, 그 참기름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참기름을 부어버리고 들기름을 담았다. 뭐라고 부릅니까? 들기름병이라고 부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기름에 대한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름은 고소하고 맛있다라는 느낌 들죠? 그럼 들기름은 어떻습니까?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조금 못하죠? 고소하긴 해도 참기름만큼 고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느껴서 압니다.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은 똑같은 병 안에 잠겨 있었는데 이게 물체가 달라짐으로 해서 우리 느끼는 게 달라졌다. 그러면 내 느낌은 참 느낌인가? 예를 들면 똑같은 물체를 하나 놓고도 어제 보았을 때 느낌하고 오늘 보았을 때 느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느낌은 진짜 느낌이냐? 내 느낌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나를 속일 수 있고, 오늘 기분 좋고 똑같은 사람 봤는데도 오늘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멋지게 비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완전히 원수같이 비는 게 있습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왜 내가 생각이 달라졌나? 느낌이 다르고. 그러면 내 느낌, 저 사람 너무 멋지구나 라고 하던 내 느낌이 진짜 느낌입니까? 그 순간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느낌은 정확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 6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우스개로 그런 말 있잖아요. 60대 가지고 옆에서 눈 뜨고 있으면은 몸통으로 머리 때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눈 뜨가 있나 하면서 제가 화나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영감한테 살아있다 하면 아이고 안에 살아있나 그러는 생각한다는 그런 들었는가 보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얘기하면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시집 장가갈 때는 좋아죽을 하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살다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자기가 느낀 그 남자에 대해서 느낀 게 이게 진짜 그때는 진짜 축제 싸자 저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목소리를 내야 그 생각까지 되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게 이게 믿음만하게 못 된다는 거죠. 그게 내냐 하는 거죠. 이 느낌이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